안녕하십니까. CDC 해운대는이치과 김성기입니다. 네, 저는 소아치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다루는 치아가 유구치 그리고 제일대구치를 많이 다룹니다. 제일대구치는 성인이 됐을 때 저작에 관여하는 그 역할이 상당히 큰데, 근데 워낙 어린 나이에 맹출되기 때문에 우식에 쉽게 이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작년부터 제일대구치 소아 환자의 광중압 레진이 보험급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나 환자들이 좀 더 부담이 없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로 좀 더 치료 계획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쉬로토미를 이용한 치과 레진 보험 치료에 대해서 제일대구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먼저 제일대구치의 우식에 있어서 이게 성인과 소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 방법은 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이 시진을 하는 게 진단 방법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했을 때 우식이 없으면 실런트, 또 우식이 있으면 충전을 하는데, 그러면 그 중간쯤에 있는 어떤 것은 어떻게 처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광중압 레진 보험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대구치 우식은 분명히 성인하고 소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똑같은 진단 기준을 적용을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아마도 36번, 7번인 것 같고, 오른쪽은 16번 대구치입니다. 근데 둘 다 교환면에 검은 선에 우식 같은 게 보이고 있는데, 자, 왼쪽은 46세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은 만 6세 환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두 치아 사이에는 40년의 시간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40년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자, 왼쪽을 봤을 때 46세 환자의 교환면에 있는 검은 선은 아마도 진행이 중단된 우식이거나 아니면 착색이겠죠.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적어도 지금 현재 액티브하게 우식이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소환자의 제일대구치에 있는 검은 선은 진행이 중단이 됐거나 착색일 가능성보다는 현재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우식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소아 환자에서 제일대구치, 갓 맹출된 제일대구치에 검은 선이 보인다면 이것이 우식인가 아닌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우식이 있다면 이게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이 중단이 됐는지를 평가를 해야 될 것인데, 성인들 같으면 양치도 잘하고 구강위생 관리도 잘하기 때문에 진행이 중단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근데 소아 환자는 생각보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진행이 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흔히 성인들을 봤을 때 이것은 우식이 진행이 중단이 된 것이다 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 유치에서는 막 맹출된 영구치에서는 사실 이게 우식이 진행이 중단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맹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중단이 됐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또 마찬가지로 착색도 어떤 외부의 착색 원인, 예를 들면 커피나 담배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 착색이 되는데, 소환자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갓 맹출된 제일대구치의 교환면에 있는 검은 선은 우식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소아에서는 우식의 진단 기준은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근데 성인의 진단 기준을 가져와서 소아 환자의 교환면에 있는 검은 선을 보고 이게 진행이 중단이 됐다, 내지는 이건 착색이다라고 쉽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복 치료를 할 때 이 수복의 치료의 예측 가능성, 즉 앞으로 이 치료한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치아가 과연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얼마 안 지나서 교합력에 의해서 탈락이 될 것인지, 2차 우식이 생길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아 환자에서 제일대구치의 교환면에 우식이 보였을 때 과연 이 치아가 잘 관리를 해서 진행이 중단이 되고 성인이 돼서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식이 진행이 돼서 엔도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급격하게 치관이 파괴가 되고 빠른 시일 내에 발치가 돼서 나중에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인지는 지금 소아 환자의 나이대 얼마나 적절한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성인들의 우식의 진단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소아 환자의 대구치에 있는 우식을 보고 이건 착색이다, 또 이거는 진행이 중단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치료를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쉽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진단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갓 맹출된 영구치를 초기 영구치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교과서에 유약 영구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초기 영구치는 아무래도 우식에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제일 큰 이유는 치아가 맹출이 됐다고 해서 이게 석회화가 다 된 것은 아니거든요. 맹출된 이후에 구강 내에서 타액에 의해서 석회화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걸 포스트 이럽티브 머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석회화가 덜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아 자체가 내산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식에 쉽게 이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출이 됐다고 해서 대합치와 교합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저작에 의한 자정작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도 잘 끼어 있고 양치도 잘 안 되는 거고, 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치음 판계가 덮여 있어서 마찬가지로 구강위생 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근데 이런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환자를 이제 맞이했을 때 제일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구강 내 최후방에 제일대구치가 맹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자도 양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 술자도 입도 잘 안 벌려주고, 벌려준다 해도 워낙 뒤쪽에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 문제가 현실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호자들 중에 가끔은 이 제일대구치가 유치인 걸로 오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구치는 유치가 발치가 되고 맹출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 우리 애는 아직 유치가 안 빠졌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영구치인 걸 모르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보호자가 그런데 애는 당연히 그걸 잘 모르고 이제 양치질을 열심히 못했겠죠. 그래서 쉽게 우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갓 맹출된 제일대구치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식의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똑같은 그 진단 기준을 또 시진만으로 이렇게 구강내를 봐가지고 우식을 다 찾아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우식은 많이 있는데 내가 시진을 했을 때, 즉 내가 봤을 때 우식이 없다. 그렇다고 우식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엄격한 진단 기준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프는 2020년 올해에 제가 시술한 영구치의 레진과 실런트의 보험 청구 비율인데요. 이제 실런트가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식이 없는 경우가 16%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식이 없는데도 레진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뒤에 나오는데 저는 현미경을 보고 진료를 하는데요. 자, 우식이 있는 경우는 우식을 찾아서 보호자께 확인을 시켜드리고 제거하고 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우식이 없는 비율이 16%보다 적으면 적었지 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막 우식이 전혀 없고 깨끗한 제일대구치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진단 방법들이 있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시진 눈으로 보고 익스플로러를 끌고 보는 그런 게 제일 일반적일 거고요. 그다음에 임상 사진을 찍어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도 있고 다이아고노 렌트나 QLF 같은 진단 장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현미경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여러 가지 진단 방법 중에 제일 쉽고 제일 확실한 거는 우식 활성 평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지표는 DMFT, 즉 유치에서 우식이 있거나 아니면 치료된 치아가 있는 경우에 이 환자는 우식이 쉽게 생기는 우식 활성이 높은 환자인 거죠. 그래서 유치에서 우식이 잘 생겼는데 영구치가 났다고 그게 바뀌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유치에서 우식이 있거나 치료를 받은 환자인 경우에는 영구치가 맹출되면 이것도 쉽게 우식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 같이 이런 히든 캐리즈가 있는 경우에는 시진과 익스플로러만으로는 분명히 진단을 하기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우식이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진단 방법을 쓰더라도 있는 거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특히 소아환자에서는 적극적으로 숨겨진 우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왼쪽 사진을 보시면 그냥 우리가 구강내를 봤을 때 이제 흔히 보는 광경인데 제일대구치가 이 정도로 보면 뭐 나름 그렇게 우식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러버등 걸고 치면 세마를 하니까 협측에 명확한 우식이 보입니다. 교환면에도 좀 의심스럽죠. 자, 이런 경우에 적어도 그러니까 치아를 덮고 있는 플라그나 음식물 찌꺼기나 타액이나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씻어내고 치아의 민낯을 밝힌 다음에 평가를 해야지 그냥 구강 내에서 이렇게 봐가지고는 분명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케이스는 바로 앞에 치아가 이미 SS 크라운이 되어 있으니까 아, 얘는 유치 때 우식이 잘 생겼고 그래서 영구치도 이 정도 맹출됐으면 우식이 있을 가능성이 꽤 있겠구나 라고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시면 구강 내에서 46번이 맹출됐는데 에어를 좀 불구하니까 뭐 나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환자를 러버댐을 걸고 치면 세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냥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고 깨끗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치면 세마를 마치고 에어를 불고 교환면에 수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해보니까 디스탈 쪽에 명확하게 우식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우식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아, 괜찮네요 해서 실런트만 한다든지 아, 이거 아직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치아는 또 이 치아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나중에 과연 건강하게 이 치아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교환면에 치료를 할 때 예방적 확대라는 개념을 적용을 했었죠. 그래서 우식이 없더라도 이런 좁은 소화열구는 우식이 잘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제거를 하고 처치를 했는데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최소 침습적인 처치를 합니다. 근데 그 최소 침습적인 처치, 즉 보존적이고 예방적인 처치가 항상 이게 옳은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식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것이 과연 진행이 될 것인지, 잘 관리해서 진행이 안 되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우식 감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잘 썩는 애들은 되게 열심히 관리를 해도 우식이 잘 진행이 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할 것이고, 반면에 반대인 경우에는 가장 보존적인 처치를 해줘도 충분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모든 환자가 다 양치 잘하고 또 치과에 열심히 오고 구강위생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평가해서 만약에 이게 좀 힘들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치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처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당장에 지금 최소로 치료를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예를 들면 우식이 있고 경미한 우식이 있고 와동이 생겨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기 위에 실런트만 했는데 나중에 진행이 돼서 실런트가 탈락이 되고 우식이 진행이 되고 해서 더 과도한 치료를 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지금 미니멀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결과의 미니멀이 되어야지 지금 적게 한다고 지금 최소로 한다고 그게 미니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진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문제는 앞에서도 보셨듯이 그 치아가 과연 실제 이게 진짜 치아인가 아니면 이물질이나 플렉이 덮여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인가? 제일 문제는 양치질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애들이 양치를 못합니다. 애들이 하는 양치질을 제가 새로 정의를 하자면 엄마가 양치하라고 해서 칫솔에 치약을 묻히고 유구치 교환면에 문질러서 거품을 내고 시간이 되면 뱉고 엄마한테 검사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 치과에 와서 검진을 하면 양치가 안 됐습니다 하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다크네를 어떻게 닦여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젤대구치가 막 맹출되고 이런 나이는 거의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저학년 이 정도인데 이제 덩치는 좀 컸고 엄마가 붙잡고 양치를 해주기에는 이제 좀 컸으니까 너도 컸으니까 이제 혼자 양치를 해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막 배운 애들이 아니면 젤대구치까지 양치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구글에서 브러싱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인데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보시면 전부 다 전치부를 닦고 있습니다. 물론 구치부도 닦겠지만 그 구치부 특히 젤대구치까지 충분히 이렇게 양치질을 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강 내 젤대구치를 얼마나 잘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그게 전제 조건이고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가 진단을 해야지 양치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시면 이 환자는 치과에 와서 옆에서 지금 막 양치를 하고 누워서 검진을 한 건데 교환면도 뭔가 깨끗하지가 않고 협착이나 설착에 보시면 치은연 따라서 플렉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닦았는데도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익스플로러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익스플로러가 상당히 날카롭고 검진을 할 때 필수적인 장비인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익스플로러의 팁보다 더 좁고 깊은 소화열구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 보시면 디스탈 쪽에 약간 의심스러운 병소가 있어가지고 익스플로러로 끌고 보는데 보시면 안에 분명히 플렉이 있는데 안 끌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8배 정도 확대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익스플로러가 저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플렉을 제거하려고 해도 너무 좁고 깊어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슈로토미 바를 사용해서 입구를 확장을 하니까 자 보시면 자 확장을 열고 바로 하방에 우식이 확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화열구의 좁은 부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런 부위는 익스플로러로도 접근이 안 되고 당연히 양치도 잘 안 될 거고 플렉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이니까 그 하방은 거의 우식이 생긴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익스플로러는 이걸로 끌고 보고 괜찮다고 우식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익스플로러는 잘 아시겠지만 플렉을 제거하는 용도로만 써야지 뭔가 이걸 끌어내고 치질을 막 이렇게 파고드는 용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시면 이제 쌤으로 열구를 확대를 해보니까 익스플로러가 지나간 자국이 막 보이죠. 그 다음에 범낭질이 파괴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초기 우식이고 와동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우에 익스플로러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은 범낭질의 파괴가 생기고 의도하지 않은 와동이 생기고 그 이후로 더 우식이 진행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익스플로러는 플렉을 제거하는 용도 정도로만 가볍게 해야지 이걸로 뭔가 끌어내려고 하면 안 되죠. 그 외에 다이아고노덴트나 QLF 같은 진단 장비가 있는데 특히 다이아고노덴트는 이제 형광 우식 진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레이저를 형광을 쏴서 돌아오는 것으로 수치를 재가지고 우식을 디텍트를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많이 썼었고 상당히 유용하고 좋은 진단 장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현미경을 보고 진료를 하는데 그러니까 검진이나 치료나 모두 다 현미경을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확대가 되고 잘 보이니까 제가 진단을 하기도 좋지만 보호자에게 우식이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기가 되게 직관적이고 좋은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진단이 끝났으면 어떤 처치를 할 것인가. 우식이 없으면 실란트를 하고
또 의식이 있으면 충전을 하고 예전의 개념이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의심스러운 소화혈구는 어떻게 처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인데요. 덴탈 실런트의 적응증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식이 없어야 되죠. 우식이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식을 제거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실런트의 예방 효과는 40에서 70%라고 합니다. 예방 효과 중에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 정도면.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실런트를 한다고 무조건 다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수치는 적어도 진단이 잘 되고 원칙에 따라서 완벽하게 시술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성공률이라는 거니까 만약에 뭐 우식이 있는데 실런트를 했다든지 아니면 방습이 안 됐다든지 그냥 입안에 침이 막 넘쳐나는 상태에서 실런트를 했다면 훨씬 성공률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제 소아치과 진료를 하니까 제가 진료하는 여러 가지 진료 중에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테크닉 센시티브한 진료인 거죠.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예방 진료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고 또 치과위생사의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생사한테 맡겨놓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런트 성공의 전제 조건은 첫 번째, 앞에서 쭉 이야기했지만 우식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습이죠. 구강 내에 습도가 높고 침이 막 넘쳐나고 환자는 협조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러버댐 없이 또 어떤 뭐 방습 방법이 없이 그냥 교환면에 실런트를 놓는 것은 그냥 침 위에다가 실런트를 놓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둥둥 떠다니는 거죠. 당연히 붙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원칙에 맞는 시술, 즉 이 실런트가 말 그대로 실링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부피를 가지고 크게 적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이 이게 과연 실런트인지 충전인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태 안 좋은 실런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하방의 모든 이런 실런트는 하방에 다 우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초기 우식의 인큐베이터가 돼서 우식을 무럭무럭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실런트라는 처치가 예방 처치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해주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낫겠지가 아니고 실런트를 한다고 해서 원칙에 맞지 않게 방습이 안 되고 우식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실런트만 무조건 발라준다고 해가지고 환자한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경우는 결국 나중에 더 큰 우식으로 발전이 돼서 환자한테 더 힘든 치료를 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런트를 한 것 같은데 일부는 떨어졌고 일부는 남아있고 떨어진 부위는 우식이 있고 남아있는 실런트도 제거를 해보니까 하방에 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크게 우식이 실런트가 덮여 있으면 보자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다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런 실런트를 제거해서 하방에서 우식을 못 찾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구글에서 가져온 실런트 사진인데요. 이게 뭔가 깔끔해 보이지만 아마 이 사진들은 다 치료 직후의 사진이겠죠. 근데 저렇게 크게 굵게 넣어놓으면 과연 이 실런트들이 구강 내에서 기능을 하면서 유지가 될까요? 탈락이 되거나 파절이 되거나 하면 그 부위가 훨씬 더 우식이 잘 생길 것입니다. 자, 제가 하는 실런트인데 마찬가지로 치면세마를 합니다. 치면세마 이렇게 브러쉬로 할 수도 있고 초음파나 아니면 뭐 에어브레이전 같은 것들도 더 좋죠. 근데 이 정도 브러쉬만 해도 충분히 깨끗하게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렇게 우식이 없는 치아는 아까 비율을 보셨지만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우식이 없어야지 실런트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게 방금 이 케이스의 실런트 한 치료 직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실런트는 존재감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한 건가? 아닌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최소한으로 소화열구를 정말 말 그대로 실링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이 실런트가 부피를 가지고 덩어리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실런트 재료 자체가 흐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러를 줄이고 강도가 없는 재료거든요. 근데 이게 부피가 커가지고 교합력에 의해서 깨져나갈 정도가 된다면 당연히 그건 실패를 하겠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실런트가 저렇게 댐을 막았을 때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또 호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좁고 얇은 실개천 같이 실런트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교환면의 소화열구의 형태에 대해서 보시면 이거 예전에 학생 때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U나 V 정도 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I나 IK 형태가 있으면 저렇게 좁고 깊으면 확인도 안 되고 접근도 안 되고 양치도 안 되고 그래서 쉽게 우식이 생기고 이 케이스에도 이 절편에 보시면 이미 우식이 다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봤을 때 왼쪽 같이 이렇게 단면을 보니까 아주 좁고 깊게 돼 있고 그 열고 제일 한쪽에는 그 뭔가 올가닉 플러그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같이 실런트를 저렇게 큼지막하게 하면 당연히 깨지는 거고 지금 보시면 그 실런트와 치아 사이의 경계면도 리키지가 아주 많이 생길 것 같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화열구의 형태가 워낙 이렇게 좁고 깊은 게 앞에도 확인하셨듯이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화열구가 좁고 깊고 양치가 안 되고 확인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식이 잘 생기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우식이 막 무조건 이렇게 와동이 생기느냐? 그러지 않고 초기 우식의 형태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걸 요즘은 non-cavitated caries region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걸 incipient caries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케이스에 보시면 러버댐을 걸고 치면세마를 하니까 열구에 희끗희끗하게 저렇게 그 보이는 부분들이 다 초기 우식, 아직 와동이 형성이 되지 않은 초기 우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봤을 때 우리가 교과서에도 그렇고 논문에서 이런 초기 우식은 실런트로 잘 실링을 하면 우식의 진행이 중단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의 전제 조건은 인택트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게 이 실런트를 초기 우식의 실런트를 덮는다는 게 구강 내의 환경과 초기 우식 사이를 차단을 해가지고 그 초기 우식 하방에 있는 미생물들이 수가 감소가 되고 진행이 중단이 된다. 그런 의미인데요. 문제는 이런 초기 우식에 실런트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잘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리키지가 막 생길 것이냐를 보시면 지금 1, 2, 3, 4군인데 4군이 범낭질 캐리스, 그러니까 우식이 더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마이클 리키지 스코어가 3이 제일 그 리키지가 많은 건데 역시 4군에서 제일 많은 리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런트를 초기 우식에 실런트를 했을 때 당장 그 단기간에는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결국은 리키지가 생기고 탈락이 되고 깨져 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하방의 우식이 더 진행이 된다라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 같이 교환면의 소화열구 형태 그리고 초기 우식이 잘 생기는 이런 특징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좁은 열구를 어떻게 처치를 할 것이냐. 이렇게 좁게 돼 있고 안에 초기 우식이 생겨 있는 경우에 이 열구의 입구를 피셔로토미 바를 가지고 여는 술식을 에나멜로플라스티라고 합니다. 그 열구 성형술이라고 하죠. 피셔로토미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시면 실런트만 한 케이스 그리고 플로블레진만 한 경우, 본딩하고 플로블레진만 한 경우, 그리고 4구는 피셔로토미 벌을 사용해서 열구를 열고 본딩을 하고 플로블레진을 충전을 했을 때 마이클 리키지가 당연히 4군에서 제일 적게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일단 이 좁은 입구를 열어줬기 때문에 플로블레진의 페네트레이션이 훨씬 잘 된 거죠. 충분히 잘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막 맹출된 영구치에
소화열구의 좁은 소화열구 안에는 프리즘리스 에나멜이 있고 이게 에천트의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에칭이 잘 안 되죠. 근데 그 부위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실링이 더 잘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구 성형술 열구를 열어주는 용도로 제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피슈로토미 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고요. 장점이 이제 뎁스 게이지 이 길이가 2.5mm 정도 되기 때문에 딱 DJ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뎁스 게이지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텍타일 센세이션은 제가 조금 이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unsupported 에나멜을 적게 남기는 거죠. 그다음에 치아 삭제를 최소로 하기 때문에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줄여줍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게 있는데 맨 위에 게 오리지널이고 두 번째가 마이크로 NTF, 그 다음에 STF입니다. 형태를 보시면 약간씩 다르고요. 그 좁은 열구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NTF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폭이 0.7이니까 상당히 좁게 열구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쓰는 330번 버랑 비교를 하면 치아 삭제량을 훨씬 줄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션 여기서는 에나멜로 플라스틱 그리고 프리실런트도 뭐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 좁은 열구 안에 있는 오르가닉 플러그를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열구에서 진단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 텍타일 센세이션하고 연관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오피한 이후에 의심스러운 열구를 피슈로토미 바를 가지고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해보시면 아시는데 우식이 진행된 열구는 그냥 쉽게 막 제거가 쑥쑥 지나갑니다. 근데 반면에 정상적인 범낭질은 상당히 저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막 이걸 세게 막 하는 건 아니고 아주 가벼운 힘으로 천천히 이렇게 대 보시면 우식이 있는 초기 우식이 생긴 부분과 그러지 않은 부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열구에 피슈로토미 바를 사용해서 이렇게 감각으로 찾아보시면 이렇게 우식을 찾아낼 수가 있고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된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4분의 1바 같은 라운드 바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피슈로토미만 쓰지만 특히 하악 제일대구치 같은 경우는 협측, 상악 제일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구개 측에 깊은 핏이 있고 거기 우식이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우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바는 이렇게 그 와동의 수직으로 접근을 해야 돼서 접근이 좀 어려운데 반면에 피슈로토미 바는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초기 우식의 경우에 의심스러운 열구를 피슈로토미 바를 사용해서 이렇게 여니까 일부는 명확한 우식이 확인이 되죠. 또 일부는 괜찮고요.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다 제거를 하고 충전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면 방금 같이 어떤 데는 우식이 있고 어떤 데는 아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초기 소화 열구의 우식에서 이제 와동 형성을 통한 수복이 아닌 전색을 통한 밀봉이라고 그 경계가 애매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와동 형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벌을 사용해서 입구를 열었으니까 또 플로어블 레진을 충전을 했으니까 이게 전색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우식이 없으면 실링, 그 다음에 우식이 있으면 파내고 필링 그런 개념을 세워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에나멜로 플라스틱을 하는 이런 과정은 그 어떤 쪽에도 해당되지 않은 애매하게 불분명한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실링이다 필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전 어쨌든 와동을 열었고 어느 정도 그 좁은 열구를 열었기 때문에 실런트를 하기에는 강도가 부족할 것 같고 그러면 제일 적절한 재료가 플로어블 레진이라는 거죠. 플로어블 레진이 이건
좀 강도가 약하지 않느냐, 교환면에 쓰기에 약하지 않느냐. 근데 요즘은 워낙 재료가 다 잘 나오니까 특히 나노 컴포지트, 나노 필러가 들어간 컴포지트들이 연구에서 보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 뭐 실런트, 그다음에 컨벤셔널 플로우 레진, 나노 필러가 들어간 실런트 등등을 했는데 나노 필러가 들어간 플로우 레진에서 마이크로 리키지가 제일 적게 나왔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거는 테트릭 앤 플로우라는 제품이고요. 이 N자가 이제 나노 필러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이보클라 비바덴트사의 그 수복의 라인업들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해당이 되는 게 본딩 재료 그리고 플로우 레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화혈구가 워낙 좁다 보니까 이런 마이크로 브러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거 안 쓰고 이런 레진 브러쉬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이크로 브러쉬 중에 헤드가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작은 사이즈도 헤드 사이즈가 1.0mm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런 좁은 소화혈구에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더 가는 브러쉬가 있는 레진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피니싱을 할 때는 주로 저는 이런 화이트 스톤을 많이 썼는데 아주 깊은 곳까지는 접근이 안 되니까 이런 휠 형태의 피니싱 하는 기구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제품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광중압 레진의 보험 청구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광중압 레진이 보험 청구가 가능하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비를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전에는 실런트만 보험이 됐잖아요. 그리고 광중압 레진을 하면 그건 비보험이 됐으니까 이 두 개 차이에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우식이 없어가지고 실런트를 하면 훨씬 비용을 적게 내고 근데 우식이 있으면 비보험이니까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런 갭이 되게 많아서 술자 입장에서도 그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광중압 레진이 보험이 되니까 이제 본인 부담금 차이가 별로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 쭉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실링과 필링의 경계가 모호한 게 어떤 환자의 부담 면에서는 둘 다 보험 급여가 됨으로써 이제 그 경계가 모호한 게 좀 덜 부담스러워진 거죠. 네, 그리고 올해 5월 달부터 급여 기준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 재충전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하면 50%만 인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하한 나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5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근데 이 12세가 12세 생일 되는 날이 아니고 13세 생일 되는 전날까지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11세, 12세 뭐 이렇게 되고 생일 다가오고 이러면 소구치나 이런 쪽에 좀 더 자세히 검진을 하고 만약에 우식이 있고 이러면 보호자한테 이야기해서 보험 되실 때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죠. 그리고 상병명도 수복 치아 우식증에만 해당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치수 치료를 하고 위에 레진을 한다면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루에 치아 4개까지만 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협조가 잘 된다고 뭐 상하게 4, 5, 6, 7, 4, 5, 6, 7 이렇게 한꺼번에 치료를 하면 청구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원래 실런트의 보험급여의 기준이 교환면이 건전한 치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협측이나 설측에 우식이 있어도 교환면이 건전하면 실런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협측에 만약에 우식이 있다면 협측은 레진을 하고 교환면에는 실런트를 하면 둘 다 청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바뀌어서 광중압 레진은 100%인데 실런트는 50%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시면 이제 이 환자는 초진이고 이면을 했는데 초진인 경우에 총 비용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이면을 재진을 하면 비용이 조금 줄어들겠죠. 초진료와 재진료의 차이가. 근데 이 환자는 똑같이 재진이고 이면인데 나이가 많으면 만 8세가 지나가면 또 보험 수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총 진료비가 더 떨어집니다. 또 이 케이스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면을 하고 실런트를 한 경우에는 실런트를 0.5회만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주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 몇 가지만 골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환면 초기 의식 진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앞에 쭉 설명드렸지만 사실 좋은 진단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다이아고널 렌트나 뭐 현미경이나 이런 거 쓰시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시진과 익스플로러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적어도 피쇼로토미 발을 사용해서 의심스러운 와동은 체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렇게 제거가 된다면 이 하방에 우식이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 질문은 사실 러버댐을 꼭 하셔야 되는데 많은 선생님들 중에 이게 러버댐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러버댐을 할 때 안 해보신 선생님이 할 때 제일 벽에 부딪히는 거는 클램프거든요. 이 표에 보이는 것 같이 클램프가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뭘 써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은 저도 이 중에 쓰는 클램프 거의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러버댐을 하는 걸 물론 원장님이 하시면 좋겠지만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이 잘 하시니까 진료 스태프들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원장님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하시려고 하면 자꾸 안 하게 되거든요. 자, 세 번째로 오늘 설명드렸던 젤대구치 처치를 요약을 한다면 진단 과정에는 꼭 방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아의 민낯을 볼 수 있게 충분하게 치면 세마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피쇼로토미 발을 사용해서 열구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정말 우식이 없는 경우에는 실런트를 하셔야 되는데 의심스러우면 열구 성형술을 하고 적절한 제조로 충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맞게 적절한 흐름도의 에천트 그리고 최신 개념의 본딩 시스템 플로우 레진도 나노 필러가 들어있는 것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충분한 피니싱을 해주는 것이 장기적인 예우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